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프랑스 나치 협력 처형 장기화되자 민심 돌아서 어제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의 교훈을 봐야 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2차 대전 후 나치 부역자 재판을 통해 사형당한 사람이 1,500명, 수감자는 3만 8천여 명에 이르며 나치를 찬양한 언론인들은 총살로 단죄됐는데 왜 언론인에게만 가혹하냐는 비판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몇 년간 청산하다 사회당은 의석을 잃었고 드골이 이끄는 신생 우파는 원내 2당으로 도약했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친일파 청산을 했나요? 우린 해방 후 친일 법적 처벌 단 한 명도 안 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나치에 부역한 언론인을 엄하게 다스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게 지식인의 책무 아닙니까? 게다가 문정부가 과거사 청산만 하다가 민심을 잃으면 그럼 조선일보 신나는 거잖아요. 왜 걱정을 해줍니까? 적폐 청산을 더 해라 해야지. 그러다가 민심 다 잃게. 그냥 적폐 청산 그만하자고 하세요. 조선일보는. 프랑스 끌고 와서 헛소리 하지 말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이 중에 21명 정도는 구체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이제 이후에. 저희 면담이 나가도 되나요, 방송에? 이거 이미 보도된 겁니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경향신문 등 어제 JTBC에서도 보도가 된 건데 이제 21명 정도의 이제 말하자면 진보적인 판사로 분류된 분들이겠죠. 이분들이 이후에 이제 중요한 부서에는 가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블랙리스트라고 적혀 있지 않은 거죠. 그럼 과연 블랙리스트가 없는 거냐? 이 부분은 저는 블랙리스트라는 게 누가 블랙리스트라고 써놓고 리스트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 판사들의 성향을 분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그 부분부터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사실상 있었다고 보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블랙리스트는 공식적으로 본다면 없는 거죠. 신상조사위원회 두 번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당초에 이야기했었던 또 생각했었던 그리고 그 전 단계의 1차 조사의 그 과정 또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탄희 판사가 처음 문제 제기했을 때에 누구나 알 수 있게 생각했던 그런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것이 이제 명확해진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다른 법원 행정처의 다른 업무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료의 형태로 이제 나오면서 이것도 문제다. 그렇게 발표를 이제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렇게 우리 정치권이 대선을 놓고서 과거의 여야 간의 이런 대결이나 교체가 아니라 보수 진보 진영 대결로 이렇게 가면서 모든 사회가 이제 진영화되고 진영으로 나뉘어지는 그 형태로 되어 왔는데 드디어 이제 사법부도 그렇게 되어 가는 것 아닌가. 정치 바람 또는 진영 바람, 이념 바람에 사법부도 이제 휩쓸리는 것 아닌가. 물론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원래부터 그런 소지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이제 사법부 내에 인사를 둘러싼 갈등, 또 행정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제기나 불만, 거기다가 판사 개개인의 어떤 그 성향이나 성품 이런 것까지 여과 없이 드러나가지고 거의 대란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최 전 의원이 말씀하신 제목에 블랙리스트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게 블랙리스트랑 마찬가지 아니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보기에 따라서는 전 전혀 다른 관점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 정책을 추진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제 평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이나 역할 또 기여 이런 것을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인사와 관계없는 뒷조사라든가 뭐 사생활 캐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 사람의 재판 그 실적이라든가 또 성향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의 평판이라든가 그것과 관계된 또 여러 가지 기초 자료들 이런 거를 조사하는 거는 블랙리스트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건 모든 기관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반론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60명의 성향을 쭉 분석을 한 건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그중에 21명 정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보 성향 판사로 분류했는데 이후에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 형사부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판사가 계셔도 그 명단 안에 들어있으면 못 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향을 분류했고 성향에 따라 중요한 부서에는 갈 수 없었다. 그럼 이게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블랙리스트가 없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저는 뭐 블랙리스트가 작동했다고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 법원 행정처장의 PC를 열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700여 개의 문건을 못 열어봤는데 그중에 300개는 이미 파일이 삭제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진상조사위 차원에서는 그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지점이 좀 저는 앞으로 좀 어려운 지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720개 정도의 파일을 열어봐야 진상이 드러나는데 그 파일을 여는 것에 전 법원 행정처장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는 그 파일을 열어볼 수가 없는데 그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그 파일 속에 뭐가 들었는지 지금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번에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그 하드디스크 안의 내용들 검색어를 한 40개 정도 넣어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원래 행정처 담당 판사나 이런 데서 그 동의 안 한 거거든요. 네네. 그 인수인계하는 것도 동의 안 하고 그것도 열어보는 거 동의 안 했는데 그건 강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비밀 장치돼 있고 또 암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기술적으로 다 뚫어가지고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처에서 동의 안 하니까 못 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뭐 모르죠. 뭐 모르는데 만약 열어본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대체로 이번에 나왔던 것들하고 유사한 내용들일 가능성이 있겠다. 거기서 뭐 크게 경천 동기할 만한 것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아니겠는가. 하고 이번에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공개한 걸 보면 대체로 행정처에서 이런 일들을 했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된다는 게 뭐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그런 유의 자료들이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왜 이 기존의 거는 동의가 없었는데도 반대하는데도 강제로 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강제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해서 공개하면 되는 것이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또 뭐가 있을 거다라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PC 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그 한 언론에서는 추가조사위원회가 PC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한 흔적을 없애는 이른바 기술적인 용어로 디가우징을 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검찰에 고발돼 있으니 검찰이 이제 오늘 수사 부서를 배당하고 검찰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혹들은 일부 언론들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안 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혹 제기는 저는 오히려 지금 사법부가 더 곤혹스럽게 하는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면 열어보는 거에 동의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열어보도록 일단 전 법원 행정처장이 동의를 해서 이 열어본다 안 본다라는 이런 거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건 정말 가지 잡고 흔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언론사에서 했다는 의혹 제기도 결국은 검찰의 수사를 자초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판단을 이제 사법부의 수장도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잘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이렇게까지 오면 그냥 아무 문제 없다면 그 열어보지 못한 720여 개의 파일도 열어보고 그다음에 삭제된 파일에 대한 의심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삭제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삭제된 파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복원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차라리 지금 이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 수사가 개입되기 전에 법원 자체적인 합의가 나오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슈는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때 청와대가 알아보고 했다, 개입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 13명이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밝힌 부분, 이 부분이 다시 또 논쟁입니다. 이건 어떤 입장에서 보셨습니까? 그건 추가조사위원회가 조금 잘 못한 것 같아요. 추가조사위원회가 사실은 무리해서 이번에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때 조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해서 블랙리스트 없다고 물론 이제 그 파일을 들여다보진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조사를 지금껏 블랙리스트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전제로 해가지고 그 위법 논란을 갖다가 무릅쓰고 강제로 그걸 압수하고 그걸 또 열어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안 나오니까 사실 좀 무색했겠죠. 말하자면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부가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그 과정에서 판사들끼리 막말하면서 싸우고 쌍욕하면서 싸우는 거 보면 국민들이 완전히 판사들이 법원이 저랬던가 하고 완전히 이렇게 법원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상황인데 열어보니까 없더라라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거 가지고 조금 필요 이상으로 사찰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개입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고 또 언론 보도 과정에서 그게 또 정폭이 돼가지고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내용을 꼼꼼하게 보면은 저쪽에 청와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지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 과정에서 국민들에게는 이미 청와대가 개입을 했고 대법관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재판이 이렇게 됐다. 전원 합의체 안 할 걸 전원 합의체하고 또 기각해서 내려보내게 됐다라고 돼버리니까 밑에서 판사들이 이렇게 들끓고 이게 판사나 법원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도 위에서 최고법관들이 볼 때는 사실 기가 난찰 노릇인데 그게 최고법관들까지 와버렸지 않습니까? 대법관들까지 똑같은 혐의를 지금 뒤집어 쓰게 됐으니까 이분들은 진짜 이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태를 초래한 대법원장한테도 직접 말은 안 했지만은 당신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지금 이게 법원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식의 좀 문제 제기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실 때 법관들 사이에서 쌍욕이 오가고 막말이 오갔다는 건 저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게 혹시 가짜뉴스로 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본 바가 이런 거 다 언론 다 보도됐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일부 언론이 지금 침소봉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님들의 양식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게 물타기를 해도 좀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블랙리스트가 이게 있었다. 이게 블랙리스트 이렇게 하고 명단을 만들어야 블랙리스트냐.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작동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일부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 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와 함께 밝혀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사법부를 실질적으로 중요한 재판을 개입함으로써 상권 분립을 훼손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다시 한 것입니다. 조사위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별게 아닙니까? 상권 분립을 훼손한 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 민정수석인 김영한 수첩에 보면 이게 가장 저는 문제가 되는 게 김기춘 전 실장이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해졌다. 공룡화됐다. 그래서 건수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길들여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메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월호를 언급한 군산지법의 판사에 대해서 재임용 과정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압박해라. 실제로 보수단체가 인사 압박성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남지법의 그 한 판사는 원세훈 1심 판결이 그 댓글 부분이 무죄가 났습니다. 선거법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록위마 판결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니까 이게 비법관이다. 직무 배제해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개월 이상의 감봉 받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 적혀 있던
김 전 실장의 사법부를 농락하는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메모가 실제로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은 정말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는 그 댓글에 대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유를 받았고요. 2심에 가서는 선거 개입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대법원에 갔을 때 대법원에서 이게 무죄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법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거든요. 정치 관여하고 댓글, 선거법 전부 이게 유죄로 판단을 해서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세훈 전 원장의 법원 판결이 뭐 그때마다 약간의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직접 움직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정황 증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사위가 잘못됐다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고 또 저는 대법관 전원이 성명 발표한 거는 이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세요.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해서 전원 하이브로 보내고 뭐 이런 것이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7분이 그 당시에 있던 분이 7분이 남아 계신데 뭐 저는 그 정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 대법관님들한테 일일이 알렸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법원 전 행정처장이 답해야 될 일이지 조사위가 답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반론 듣고요. 그 다음에 다시 최 의원님한테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욕설 부분은 진보 판사라고 분류되어 있는 그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판사가 만든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그 글을 그대로 언론에 보도한 겁니다. 뭐 이렇게 따로 취재한 게 아니고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욕설한 걸 잘했지. 뭐 저도 사실 그거 보고서 완전히 이게 기도 안 차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진짜 한심한 것들이었는데 그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그것도 다 블랙리스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진보 진영 쪽에서도 이번에 이 사태 과정에서 양승태 적폐, 양승태 밑에 있었던 누구 적폐, 누구 떠나가야 될 사람, 누구 안 돼. 이런 거 이름 실명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그 사람들이 적폐고 마음속에 블랙리스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블랙리스트라고 이름 적어서 적지 않더라도 그런 유형의 것이 다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은 이쪽도 똑같이 저쪽은 안 될 사람, 거부하는 사람, 비토하는 사람들 다 명단 다 있는 겁니다. 양쪽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둘 다 문제 삼아야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 상권 분립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사실 청와대뿐만 아니고 정부든 국회조차도 뭐 법원의 재판이나 그 검찰 수사나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알아봅니다. 알아보는데 그 알아보는 걸 넘어서 가지고 개입하거나 또 인사의 그 지렛대를 가지고 그 의사의 그 결정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다른 약점 가지고 또 영향력 행사하거나 그 검찰 수사든 그 판사의 재판이든 그렇게 할 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그 사법부 같은 경우는 재판의 독립이 엄정하게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적어도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내용 안에는 보면은 청와대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는 된 것은 증거가 없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인 대법관들이 법원 행정처장이나 그 내부에서도 전화 받은 일 없고 청와대를 비롯한 외부에서도 받은 적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또 보수 판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보 판사도 있고 전원이 13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는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선 양쪽 다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이제 사법부의 수장과 그 수장과 같이 사법부의 행정을 책임지는 법원 행정처가 갖고 있는 명단하고 그 일부 판사들이 이 사람이 적폐다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쪽에서 부당한 인사를 할 수 있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그래서 그 젊은 판사들이 누구를 적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주장일 뿐이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이 가지고 있었다면 블랙리스트는 그거야말로 블랙리스트인 거라 차원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관님들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법관님들은
정말 그 개인적인 소신과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의 요청과 대법관님의 판단들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치한 경우라도 청와대가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건 삼권 분립 훼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래도 여전히 그 사법부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믿고 대다수 판사님들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일부 정치화된 판사들이 존재해서 그게 법원 행정처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권 분립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혼란은 빨리 종식되고 그게 법원 내부의 합의에 의해서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벌어진 이 사태가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제가 볼 때 사법부 대란에 가까운 사태가 지금 벌어져서 걱정이 되는데, 기왕 그렇게 된 바에는 사법부가 판사 개개인이 내부 외부 또 어떤 인사 어디에도 또 이념 정치 신경 안 쓰고 양심과 또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최고의 가치 쪽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개혁을 하는 계기를 꼭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네. 두 분의 시각은 많이 엇갈립니다만은 언성이 높아지지 않고 조근조근 토론해 주신 모습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의견이 좁혀지기도 하고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공감하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정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1일 법정 드라마. 이정열 전 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사태가 정말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들이 잘 안 다루네요. 그렇게까지. 네. 그래서 저는 3일 연속으로. 네. 네. 다른 뉴스 많은데 다른 뉴스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은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다뤄서 네. 또 다루려고요. 저만 아침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보고서가 얼마나 재밌는지 네. 기자들이 구해서 안 읽으시나 봐요. 진짜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예,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예.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특히 별지가 재밌습니다. 네. 네. 별지. 그러니까 이 별지라는 게 뭐냐면 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보고서를 내면서 인용을 한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 문건들을 별도의 그 문건으로 만들어서 첨부를 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별지가 한 50몇 페이지 됐는데요. 예. 거기 보면 굉장히 적나라한 문구들이 많이 있죠. 네. 예. 송모 판사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분석한 걸 보면 본인 이걸 보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알 거예요. 봤을까 이미? 봤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한데 정말 정확하게 분석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재판 중에 이분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만날 일은 없습니까? 지금 당분간은? 예, 당분간 네. 없습니다. 그렇군요. 재판 네. 보직이 아니군요. 네. 자, 낄 때 안 낄 때 뭐 이런 거 표현도 등장하고 뭐 하여튼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예. 아예 별도로 이 송모 판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건데 분석하게 된 이유가 자유 게시판에 자유 게시판이라면 이제 법원 내부 통신망의 게시판을 말합니다. 글 썼다고 이거 분석한 거예요. 글 예. 썼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글을 이제 여러 개를 쓰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했는데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서는 프로필을 별첨했다라고 했는데 그 별첨 자료가 사라져 있습니다. 네. 그런다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냐? 알죠. 연수원 34기고요. 그리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리더. 네. 이 문구는 어디에 나오냐면 별도의 문건에서 나옵니다. 이 송판사가 워낙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종 소모임을 결성하고 국제인권법연구의 현 활동 방식은 우리법연구에서 구축한 활동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읽다가 느낀 거, 이거 간첩 분석하듯이 분석해놨어요. 맞아요. 예.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이런 글을 쓰는데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예전에 MBC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사측에서 노동조합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분쇄. 예. 할 때 그때 이제 그 노조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분석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송판사에 대해서 이 문건에서 성향을 딱 표현을 했는데 아까 공장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속칭 낄 때 안 낄 때 판단이 밝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침묵한다.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거든요. 모욕적인 표현이죠. 자신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인데 적나라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검색된 문건에서만 이게 나온 거지 사실은 자유 게시판에 글을 좀 몇 번 썼거나 그런 분들은 이런 게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 조사를 하게 된 이유를 보고서에서 적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 계속 글을 쓰니까 했는데 이 문건 자체는 2015년 1, 2월경에 작성이 된 건데 2009년 3월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6, 7년간 이 썼던 글을 전부 분석을 한 겁니다. 야, 이거 할 일이 되게 없나 봐요.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동기인 유모 판사는 현장의 필드 플레이어 성격이 강하다면 송 판사는 배후 기획, 정리, 분석, 전략 수립 등에 더 밝음.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자 연구회를 탈퇴함. 그렇죠.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가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자 우리법연구회 탈퇴함. 근데 요거는 아니에요.
요건 아닌데 탈퇴한 건 맞는데 요건 아니고 근데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침묵한다. 이거는 대충 맞습니다.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선동과 기질. 뭐 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동과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이 있어서 이슈 발생하면 주변 법관들을 선동하는 기질이 다분하다.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크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3페이지 걸쳐서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문건엔 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예. 가능한 대응 방안 1. 무시 전략. 무시하자. 2. 일부 설명 전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설명 전략. 그러니까 다 설명하지 말고 일부만 설명하자. 이런 식으로. 다 알게 되면 또 덤비니까. 그러니까요. 중요 사안의 일부만 설명해서 잘 모르게 한다.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저도 몇 번 웃었어요. 기가 차서. 야, 예. 이게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인데. 사법고시를 치고 연수원 성적이 가장 좋은 분들이 가서 모여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법원 행정처에 가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하시나. 이건 이제 또 개인에 관한 거고요. 네. 요 며칠 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2판 4판 야단 법석이라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 판사들이 모여서 카페를 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 내부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음에 자체적으로 네. 본인들끼리 카페를 열었어요. 예. 근데 거길 또 들어가요. 예, 거기를 들어가요. 거기를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이 카페는 개설된 게 2014년 10월 24일 날 개설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2015년 현재 회원이 380여 명이다. 원래는 40명에서 이렇게 늘었다. 그러니까 주목이 되는 거죠. 네. 예, 긴장이 되고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법원행정처가 대응하려고 했느냐. 먼저 카페 폐쇄를 유도한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제 이름이 나옵니다. 예. 이모 부장판사 사태를 언급하면서 협박하는 거고. 그렇죠. 너도 잘리고 싶어? 그렇죠. 두 번째, 회원으로 가장해서 카페 내 활동 중단에 대한 글을 게시한다. 관련해서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한 상태다. 아이, 참네. 예, 그렇게 하면서 운영자의 자진 카페 폐쇄를 유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개설자가 여성이거든요. 네. 여성 판사 이분은 금방 드러날 수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도 알잖아, 이정열 부장판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나쁜 사례로 소속 법원장이나 믿을 만한 선배 여성 법관들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우려를 전달한다. 굉장히 웃겨요. 예, 그러면서 하나 또 재미있는 문건이 하나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카페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법관 윤리 강령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해서 징계를 검토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법관 윤리 강령들을 쭉 검토를 하는데 그 중에 권고 의견 5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권고 의견 5호에서 5호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권고 의견 제5호는 우리법 연구회를 타깃으로 마련된 의견이다. 그래서 특정 연구회를 타깃으로 강령을 법을 만들어 버린 거죠. 들이.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을 아예 만들어낸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 가능한 조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5호, 7호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최후의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 엄포용 카드. 협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런 수준으로 사실은 뒷조사를 하고 끊임없이 캐고 그리고 협박을 하고 자기들 뜻과 다른 판사들은 이제 압력을 가하고 혹은 행사재판에서 배제하고 그 사찰하고 실행에 옮긴 거잖아요, 다. 그러면 이런 문건을 작성한 사람, 이런 문건을 작성을 지시한 사람, 그 수장, 양수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몇몇 사람들은 사법부 통째로 와서 압수수색해라. 이건 안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몇몇 사람은 사법부가 그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근데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모냥 빠지니까. 그 판사들의 모양 빠지는 건 알겠는데 예. 그런 내부 분위기는 없습니까? 이거는 수사 의뢰에서 확실히 뿌리 뽑고 가자라는 판사들의 내부 의견은 없어요? 지금 뭐 여기 그 사찰당해가지고 문건에 나오는 차성한 판사 같은 경우에 네. 워낙 유명해졌으니까 실명 네. 공개하고요. 이분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건 심의관들한테 비밀번호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대법원장이 해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거나 그때 고발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검찰 수사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건 이제 차상원 판사의 의견인데 제 말은 예. 그런 의견에 다른 판사들이 사실 동조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그렇죠. 대법원장이 이제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네. 근데 지금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승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지금 어제 김명수 어떻게 대법원 믿느냐는 그 불신의 골자는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중에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아, 나중에. 예. 예전에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이용훈 대법원장이 예. 임명이 됐었거든요. 예. 초기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상당히 개혁적이고 이 민주적인 여러 예. 절차들을 시도하고 정말 소송법에 충실한 재판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이 예. 그 전파를 하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예. 협박을 했죠. 물러나라고. 예. 그리고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가지고 있는 카드를 공개하겠다. 예.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뭐 충성 맹세를 했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법원 내 그건 소문. 그렇다 치고. 법원 내 소문이군요.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180도 돌변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법원 행정처에 소위 말하는 기레기 유사급의 이 판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허. 그러면서 아니, 근데- 많이 그러니까 예. 이런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도 겪어봤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들어왔다고 해서 예. 저 사람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과거 이용훈 꼴 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정권이 네. 많이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한 200년은 해야죠. 이제. 제 말은 예. 그 사이에 4년 이내에 이 문제를 4년까지 끌 것도 없이 올해 내에 이 문제는 해야죠. 처리하지 않으면 사법부는 신뢰를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반인 게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믿고 좀 기다려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럼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도 믿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측. 그 다음에 아니다. 결국은 똑같을 거다. 검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체 조사로 끝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 절반은 되는군요. 판사들도. 대략. 대략 그렇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게 소수 목소리가 어차피 중이 제 머리 못 깎지 않냐.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에 그런 게 근데 어딨어요. 문제는 예. 이 검찰도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의정부 법조비리, 대전 법조비리 이런 사건 수사를 검찰이 직접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판사들이 많이 수사 대상이 됐었는데 예.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예. 실제 재판에서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실제 한다 그래서 제대로 하겠느냐 이것도. 법원에 밑보이게 된다. 그렇죠. 그 검사 개인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특별검사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예. 예. 아예 이제 밖에 변호사 옷 벗고 변호사 된 분들을 근데 그게 그럼 일이 너무 커지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커지죠. 게다가 이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 이거 수사를 할 거냐 조사를 할 거냐 이것도 뭐 하나의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뭐 애청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거 PC 강제 개봉하려면 영장 발부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예. 지금 영장 청구했다고 치고 지금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들이 이거 영장 내주겠습니까? 그것도 있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예 제가 이거 최순실 국정농단 때 정말 소수의 목소리지만 주장했었는데 특별재판소 만들어야 된다. 이 판사들 못 믿는다. 근데 지금도 사실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도까지 등장하게 너무 되면 커지긴 하는데 논란이 너무 커져요. 그냥 검찰로 가죠. 바로. 그러니까 범위를 최대한 축소해서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문서 작성 라인이 있었던 사람 딱 특정해가지고 몇 명은 딱
수사 의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은 이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사법부가 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한다는 것도 치욕이니까 사법부가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 하지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조직이든 사법부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스스로는 못 하거든요. 그럼요. 아는 사람이고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다 외부 컨설팅을 받는 거고 외부 힘을 빌리는 건데 이거는 그럼요. 밖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네. 저도 일반인인데. 더 이상 판사가 아니시니까. 이거 대법원장이 이제 어제 1차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절실 깨닫고 2차 조사한다는데 거기서 강제로 비밀번호 못 열고 파일 전체 검색 못하면 수사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요. 그리고 하나 이제 뭐 약간 시간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걸 동원했는데 특히 하드디스크와 SSD인가? SSD. 예. 예. 근데 SSD는 이 저장 매체 특성상 복구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미궁에 빠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가 보고서에서 담겨 있습니다. SSD에 저장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SSD까지 제출을 받았는데 그건 복구가 더 힘들더라.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를지도 모릅니다. 네.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